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가 레퍼런스 쌓아놓고 의사들 인지도도 쌓여있는 상황에서 침투를 한다? 어렵지 않을까. 이 두 기업들이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는데도 더 올라요. 또 너무 많이 오르고 실적이 계속 잘 나오면 꺾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시 느낀 게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상 주가도 안 꺾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강하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많이 바쁘게 지내시죠? 네,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걸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라이브 하신 것도 제가 봤고. 네네. 요즘에 보니까 인기가 엄청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하나 연구원님을 이제 기억하는 것은 좋은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천도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4월 달에 경고의 메시지. 좀 쉬어야 된다. 야, 이게 또 정확하게 또 맞아가지고 이게 강하나 연구원이 맞춘 거냐 아니면은 강하나 연구원이 딱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안 해가지고 주가 빠진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그러기에는 미국 바이오도 망했다는 거. 그렇구나. 네, 미국도 같이 망했기 때문에. 하긴 뭐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막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 타이밍이 또 워낙 잘 맞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하나 연구원님의 어떤 바이오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뭐 바이오 기업들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번 실적 시즌에 엄청 눈에 띄었던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좋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뭐 삼성바이오직스 같은 대형 기업은 그냥 컨센서스, 애널리스트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 외에 이제 종근당이나 녹십자, 뭐 유한양행 같은 제약사들은 오히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HK노엔의 의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팔았었는데 그게 이제 끝났어요, 계약이.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 녹십자는 미국에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혈액제제 알리그로를 일단 팔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 비용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뭐 비용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은 안 좋아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개발 비용, 광고 선전비 지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1분기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녹십자랑 유한여행이랑 비슷한 거죠. 신약이 이제 나왔으니 그 신약을 하반기에 팔기 위한 선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폭은 어느 정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되려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3대 혁신 시장이 이제 팩스콜루, 엔블로, 나부타가 전부 다 이제 매출이 많이 상승하면서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주들을 2분기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의사 파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3월부터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의약품들 매출이 실제로 3월부터 지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2분기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사분들이 파업을 하시게 되면 제약회사에도 시간을 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만성질환이라서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늘 먹던 약인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처방이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도 처방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예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생각해보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 그래서 의사가 있어서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약을 먹을까 하다가 그냥 약 먹지 말고 견디지 뭐 이런 사람들은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약이 안 되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수액제는 당연히 이제 병원에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 전반적으로 국내 이것도 내수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의사 파업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녹십자랑 유한양행의 R&D나 혹은 영업 준비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 한다면
이제 실제로 영업을 시작했을 때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하반기. 하반기부터 이제 바로 흑자 전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적자 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이 연구개발 비용이나 비용 지출은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전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예시가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인데 네네. 엑스코프리도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그런 비용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 작년 4분기부터 그 비용 대비 엑스코프리의 영업이익이 오버를 하면서 흑자 전환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찌됐든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고 투자를 안 하면 어차피 팔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지출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농담처럼 이게 여담이긴 한데 투자냐 비용 처리냐 이거를 네. 쉽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그 축의금을 예를 들거든요. 네. 내가 축의금을 냈는데 내 결혼식에 와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냐? 그럼 투자. 그렇죠. 아니면 줬는데 안 돌아오면 이건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쓰는 거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고민해보면 이게 투자가 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이 있나요? 저는 이번 시즌에 미용기기 쪽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번 영상 때도 아마 맞아요. 미용기기 쪽을 추천드렸었는데 맞아요. 그때부터 미용기기 기업들 실적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 올해 3월달 수출액이 잘 나온 기업들이 꽤 많아요. 원택도 잘 나왔고 비올도 잘 나왔습니다. APR도 잘 나왔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미용기기 업종이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고금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인모드가 고금리로 인한 타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인모드의 미용 장비들이 국내 장비들 대비 2배 정도 비싸다라고 하거든요. 30%에서 50% 혹은 2배까지도 비싸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국내 기업들의 장비들이 이제는 효능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네요. 고금리 때문에 약간 가성비를 좀 따지게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레퍼런스가 많이 쌓인 상황이니까 괜찮아진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K-팝 이런 것도 요즘 유행인데 그쵸. K-뷰티까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용기기 업종은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뭐 일단 3월 수출의 데이터가 잘 나와서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중국 쪽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이 많이 죽었었는데 그게 이제 올라오면서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미용기기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본. 이건 좀 약간 그 업종의 성격이 꾸준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니까. 그러니까. 레퍼런스 쌓이면서 이제 계속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미국에 원래 잘했던 기업들은 이제 중국이랑 브라질까지 잘하고 있고, 뭐 원래 국내에서 잘했던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뭐 그런 방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원리버님이 해외 기업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해외 기업들 실적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좀 있었을까요? 아스트라제네카랑 머크 아하.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뻔하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로 이제 표적항암제 쪽 1등이고 머크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로 면역항암제 쪽 1등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쪽에 대한 니즈가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암제 쪽은 이제 매출이 꺾일 수가 없는 게 항암제도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고 내성도 생기고 변이도 생기기 때문에 전체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여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라서 항암제 쪽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번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당뇨랑 비만 쪽이 잘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일라릴리는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일라릴리의 1분기는 잘 나오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애매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뭐 신공장이나 그런 가동률 상승을 기대하면서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어요. 1분기는 살짝 약간 미달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반기가 너무너무 잘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비만약 당뇨
당뇨 쪽이 이제는 주사제 말고 뭐 경구용이나 혹은 주사제라고 하더라도 뭐 2주에 한 번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혹은 몇 달에 한 번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게 관건인데 이 일라일리리 쪽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혹은 체중 감소 측면에서 지금 노보 노디스크보다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일라일리리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랑 일라일리가 어쨌든 비만 치료제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경쟁사들이 나도 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는데 연구원님 보시기는 어때요? 저는 그나마 바이킹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봤을 때 네네. 체중 감량 효과나 안정성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빅파마가 인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그나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뭐 이제서야 뭐 1상, 2상이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서 일라일리와 노보 노디스크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네네네네. 일단 비만 당뇨 쪽은 대규모 임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있었던 치료제들 대비 뛰어나야 이제 승인이 되고 선호가 될 텐데 그러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점이 한몫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노보 노디스크랑 일라일리가 레퍼런스 쌓아놓고 의사들 인지도도 쌓여있는 상황에서 침투를 한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킹스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성과가 좀 빅파마가 인수를 했다는 가정하에예요. 그게 아니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빅파마 이름이 없으면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말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투자자야 뭐 알 수 있겠지만 그쵸. 일반 사람들 중에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 많은 분들은 투자 잘 안 하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뭐 이제 바이킹 적혀있는 비만 치료제에 투여할래 하면은 약간 굳이? 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 있잖아요. 네. 이분이 비만 치료제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비만 치료제 때문에 수명이 늘어날 것 같다는 거야. 이 약에 대해서 그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얼마 전에 비만 치료제 때문에 미국의 GDP 자체가 올라갈 것 같다. 근데 그 폭이 저 깜짝 놀랐는데 10% 정도. 너무 큰데요? 근데 왜 이 10%가 나름대로 로직이 있어요. 뭐냐면은 뚱뚱한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들의 생산성이 더 낮다. 그래서 살이 빠지면 일을 더 많이 한다. PD님이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가능한 게 맞는 얘기예요, 진짜로. 이게 일단 몸이 가벼워지고 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덜 피곤하고 이게 비만은 어차피 모든 질환의 약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든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뭐 알츠하이머든 이게 다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알츠하이머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니 지금 상상을 또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만이라는 것이 극복됐을 때 인류의 수명이 얼마나 실제로 늘어날 것이며 이렇게 되면은 연금을 도대체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레리 핑크의 주장은 아예 그냥 그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65세가 아니고 그냥 75세 뭐 이렇게 때까지 일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연금은 나중에 받아라 어차피 이제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세상에 주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그런 약을 만드는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게 적당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노보나 일라일리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네. 이 두 기업들이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는데도 더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올랐다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그게 지속되고 있는 거면 쉬지도 않아. 그냥 뭐 좀 적당히 좀 쉬다가 그러면 기회를 주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오르고 실적이 계속 잘 나오면 꺾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시 느낀 게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상 주가도 안 꺾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 관련된 주식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업 중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도 있나요? 딱 그게 저는 미용기기 업종 정도인 것 같고 미용기기. 네, 이제 제약주들은 국내. 조금 힘들 것 같고 뭐 실적
지금 바이오텍에서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것들은 그냥 실적 시즌보다는 해외 실적 시즌 때 해외 기업들이 어떤 걸 원하느냐를 얘기하는 데에서 좀 알아낼 수 있는 정도, 혹은 학회에서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아스코 학회가 이제 예정돼 있어요. 근데 네. 보면은 바이오는 지난번에 연구원님이 출연해 주셔도 그렇고 강의를 해주실 때도 그렇고 이런 학회와 관련돼서 네. 어쨌든 이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네. 돈 버는데 많이 도움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스코 학회란 말이에요. 일단은 아스코 학회가 어떤 학회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학회 중에서 암학회가 있고 암을 다루는 학회가 이제 3대 암학회가 있어요. 4월에 AACR, 6월에 아스코, 그리고 9월이나 10월에 개최가 되는 에스모가 있습니다. 근데 아스코의 경우에는 AACR과 다르게 임상 진전이 어느 정도 된 혹은 상용화 단계에 있는 항암제들을 많이 발표해요. 그러니까 AACR보다 조금 더 지금 항암제 트렌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학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AACR보다는 아스코가 조금 더 중요한 학회라고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스코에 참여를 하는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적죠.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은 AACR에 더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초기 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스코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최대 암학회인 거고 5월 31일부터 6월 4일에 개최가 됩니다. 이미 초록의 제목들은 발표가 되었어요. 4월 말에. 제로까지. 그때부터 바이오가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일단 보고. 그렇죠. 얘도 참여를 하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학회 초록이나 학회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ETF들도 반등을 많이 해요. 라부도 5월부터 지금 반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ETF들도 반등을 많이 하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스코의 초록은 일단 4월 말에 공개가 되었는데 초록 내용, 이게 중요하죠. 사실 그러니까요. 초록 제목 말고 네. 초록 내용에는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의약품의 어떤 데이터, 임상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5월 23일에 발표가 됩니다. 5월 23일.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4일 오전 6시예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5월 23일 앞뒤로 한 번 더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원래 이 학회가 개최된 후보다는 초록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직전에 조금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에 활용을 한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초록을 발표하거나 제목이 발표될 때 움직이는 주식을 이렇게 보고 움직인다 싶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이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ETF를 그냥 사놓고 그렇죠. 이 기간에 좀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번 학회에서는 좀 특이하게 과거와 달리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항암제 트렌드는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ADC가 너무 중심에 있기 때문에 ADC라고 하면은 약물 항체 접합제라고 네. 해서 표적 항암제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항암제를 다이렉트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이슈는 효능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최근에는 ADC 쪽 라이선스 계약이나 M&A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작년에도 아스코랑 에스모에서 박수갈채를 받았던 파이프라인들이 다 ADC 쪽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가장 많았던 라이선스 딜도 ADC였고, 네. 근데 올해도 아스코부터 이런 ADC 관련된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레오캠바이오라고 불렸던 이제 리가캠바이오. 레오캠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레고한테 레고캠이? 소송당해가지고 리가캠으로 바뀌었어요. 리가캠으로? 네. 그렇군요. 네. 네. 레고캠이 아닙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실수로 얘기를 하는데 레고캠. 네, 리가캠입니다. 레고에서 또 이거를 소송을 했다는 것도 좀 재밌네요. 네. 레고캠, 그래서 리가캠. 리가캠 바이오가 네. ADC 쪽에서는 국내 권위자고, 실제로 이번에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는 리가캠바이오는 그래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임상 일상 데이터를 발표를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라이스 스틸이 나오네 마네라기보다는 데이터 보고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 항암제 쪽이죠. 이중항체 항암제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는데 ABL 503도 임상 1상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니까 그런 두 기업을 보시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 두 기업이 알테오젠과 마찬가지로 국내 바이오 플랫폼 3사 중 두 곳이기 때문에 이런 학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항상 괜찮은 회사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학회 때는 당연히 좀 모멘텀을 받는 기업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하락폭이 그래도 막 80%씩 빠지는 기업들은 아니라서 80%? 네, 원래 이제 요즘에 바이오텍들 80%씩 빠지는 기업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볼만한 기업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씩 빠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역시 바이오를 담당하는 연구원은 얼마나 강심장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학회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름이 바뀐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회사들이 있다. 여러분 네.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앞서 말씀하신 5월 23일 날 네. 초록의 내용이 공개가 되니까 그 전후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초록을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주가가 다 설명을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해외에도 좀 봐야 될 기업이 있어요? 사실 해외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머크의 동향을 보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요. 다이치 산교가 참여를 하는지 100%는 모르겠지만 ADC의 지금 원탑은 다이치 산교이기 때문에 ADC 쪽 동향을 거기서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이치 산교는 어떤 회사예요? ADC 회사? 네, 이거 똑같이? 1등 회사죠. 네. 에너2의 에너2를 개발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너2는 유방암 ADC 항암제 중에서 엄청난 효능과 엄청난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항상 궁금한 건데 이게 초록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모르나요? 주가에 반영이 안 되나요? 기업체에 전화를 돌리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런 분이 많이 전화를 없고. 다 돌려야 된다 보니까 아하. 어떤 식으로 나올지 가늠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학회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네요.